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진다면 그 변화를 어디까지 모른 척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날 강재훈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인데 집안에는 벌써 인기척이 돌고 있었으며 평소보다 이르게 움직이는 이선영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어지는데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나고 거실에서는 옷장을 여닫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며 강재훈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 소리들을 듣고 있다가 눈을 뜬 채로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바라보자 등산복을 입은 이선영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차림은 단순히 산을 오르기 위한 복장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더해져 있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선영은 그런 그의 시선을 잠깐 의식한 듯 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오늘 동호회 가는 날이잖아. 선영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밝게 들렸고 재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선영은 그런 반응이 오히려 편한 듯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고 있었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선영의 손끝은 어딘가 들떠 있었으며 그 움직임에는 기다림이 섞여 있었고 재훈은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선영은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가볍게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표정과 닮아 있었죠. 다녀올게.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기색이 묻어나 있었으며 재훈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고 나자 방금까지 흐르던 기척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며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재훈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어냈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은 평소보다 더 길게 머물러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 앞에서 선영은 바로 떠나지 않고 잠시 서 있었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잠시 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고 운전석 창이 내려가며 안에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으며 선영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스쳐 지나가고 망설임 없이 차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모습이 이어지는데 그 동작은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익숙했고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처럼 자연스러웠으며 재훈은 그 장면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차량은 잠시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출발했고 선영이 앉아있던 자리는 금세 비어버렸으며 재훈의 시선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는 커튼을 다시 닫지 않고 창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듯 보였죠. 분노도 놀람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 표정에는 오히려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으며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고 재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선영의 컵을 바라보았으며 그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손은 컵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그 작은 흔적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주말처럼 시작되었지만 강재훈에게는 이미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그 확신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등산 동호회 모임은 늘 비슷한 얼굴과 비슷한 대화로 이어지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선영 역시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좋아 나가기 시작했고 집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곳을 생각하고 있었죠. 박태성은 그 동호회의 회장이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말을 건 것도 그가 먼저였으며 선영에게 등산 코스를 설명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선영은 그런 태성의 방식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이어갔고 그 자리에서도 태성은 선영 옆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영에게 말을 걸었으며 단순한 안부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로 접근했고 선영은 그 대화에 점점 길게 머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반복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좁아지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죠. 동호회가 끝난 뒤에도 둘은 따로 연락을 이어가기 시작했으며 태성은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제안했고 선영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며칠 뒤 등산이 없는 날이었지만 선영은 운동 좀 하고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으며 그 발걸음은 곧바로 배드민턴 동호회로 향하고 있었죠. 그곳은 등산 동호회와 겹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로 만남을 이어가기에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공간이었으며 태성 역시 그곳에 나타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람들 틈 속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늦게까지 남아 대화를 이어갔으며 그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깊어지고 있었죠. 운동이 끝난 뒤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카페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며 시간을 더 이어갔으며 그 시간은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선영은 그 시간을 단순한 취미 활동이라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태성은 그런 선영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으며 더욱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줄여나갔고 말과 행동 모두에서 선을 넘는 듯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깨를 스치는 손길이나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순간들이 반복되었고 선영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다가도 곧 익숙해지며 그 거리를 허용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선영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강재훈은 그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선영이 집을 나서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읽어가고 있었죠. 그는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대신 선영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전혀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선영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며
그 거짓말은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지고 있었고 그 익숙함 속에서 스스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동호회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만남은 이미 단순한 관계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선영은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의 시선 안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이선영의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일정한 패턴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었으며 아침에는 평소보다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점심 무렵에는 외출을 하며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의 시간은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었죠. 강재우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선영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저녁 6시 그 시간들은 이제 우연이 아닌 약속처럼 정확했고 선영은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박태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선영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집에서의 시간은 점점 무겁고 지루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뒤 남겨진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아 있었으며 카페 창가 자리였고 저물어가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태성은 자연스럽게 선영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죠. 선영은 처음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손목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그 감촉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처럼 전해졌으며 선영은 그 순간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고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얼굴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으며 그 감정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어떤 만족감에 가까웠는데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반짝이고 있었고 선영은 그 빛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감정은 다시 눌려야 했으며 평범한 아내의 얼굴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강재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선영이 들어오는 순간 잠깐 시선을 올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듯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으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재훈 역시 굳이 말을 걸지 않았으며 둘 사이의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서로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들이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으며 낮 동안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안에는 태성과의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손목을 잡았던 그 손의 온기,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하던 그 목소리, 헤어지면서 나눴던 짧은 포옹,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고 선영은 그것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더 깊이 떠올리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한편 강재우는 다른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탁자 위에 펼쳐진 노트에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일정들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고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외출, 오후 4시 귀가,
3월 18일 오후 2시 외출, 저녁 7시 귀가, 3월 22일 오전 11시 외출, 오후 5시 30분. 귀가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패턴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선영의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영은 아직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오히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 그 자신감은 점점 더 큰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이미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고 있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의 끝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준비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이선영의 외출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처럼 굳어지고 있었으며 집안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강재훈은 그런 변화를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흐름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선영이 집을 나간 뒤 재훈은 혼자 식탁에 앉아 지난 2달 동안 정리해 온 노트를 펼쳤는데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3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8주간의 기록이었으며 총 48번의 외출과 평균 귀가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 사이로 정리되어 있었고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그 패턴은 너무나 정확해서 오히려 냉정하게 느껴졌죠. 재훈은 그 노트를 천천히 닫고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는데 몇 년 전 회사 동료에게서 받았던 것으로 민사 전문 조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는 그 명함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는 짧았고 약속은 그날 오후로 잡혔죠. 점심을 먹은 뒤 재훈은 혼자 외출을 나섰으며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된 건물 5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만이 묵직하게 느껴졌으며 복도 끝 민사조사 전문이라는 간판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죠.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책상 뒤편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오랜 경력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재훈을 살폈고 곧 자리를 권하며 말을 꺼냈으며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직접적이었고 재훈은 준비해온 노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아내의 외출 기록입니다. 이 시간대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분한 톤이었는데 탐정은 노트를 펼쳐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규칙적이네요. 이 정도면 2주면 충분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고 재훈은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사진과 동선 기록, 그리고 만약 호텔이나 특정 장소에 들어간다면 그 증거까지 부탁드립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고 조사 기간은 2주, 비용은 선불로 절반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재훈은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조용히 건넸고 영수증을 받아 접어 넣었으며 그 과정은 마치 일상적인 거래처럼 담담하게 이어졌죠. 혹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탐정의 질문에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는데 직접 보면 감정이 섞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고 탐정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2주 후 이맘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악수를 건넸고 재훈은 그 손을 잡았죠. 사무실을 나서는 길 재훈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그 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으며 그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증거로 승부를 보기로 한 사람처럼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으며 선영이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는데 선영은 그런 재훈의 모습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편안해진 듯한 표정을 보였고 오늘 운동하고 왔어. 좀 피곤하네라는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며 재훈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2주 동안 재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선영은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외출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늦은 귀가에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재훈은 그런 선영을 막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흐름이 더 이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있었죠. 그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말로 싸우지 않았으며 대신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2주라는 시간은 선영에게는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었지만 재훈에게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으며 복수는 소리 없이 준비되고 있었고 조용한 사람의 조용한 준비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선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2주가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이선영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으며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는데 강재훈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고 약속된 날이 다가오자 그는 다시 그 건물 5층으로 향했으며 탐정은 이미 준비를 마친 듯 두꺼운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앉으세요. 예상보다 빨리 정리됐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보고 톤이었는데 재훈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으며 탐정은 그 안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고 첫 번째 사진은 검은색 차량 앞에 서 있는 이선영의 모습이었으며 그녀는 웃고 있었고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는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4월 17일 오전 10시 32분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 탑승. 운전자는 박태성 63세 등산 동호회 회장입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늘어놓았는데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식당에서 나란히 걸어 나오는 뒷모습,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재훈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확인하고 있었죠. 4월 17일 오후 2시 15분 강남 소재 비즈니스 호텔 체크인.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체크아웃. 4월 24일, 5월 1일, 5월 8일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탐정은 호텔 예약 내역서를 함께 내밀었는데 박태성 명의로 예약된 스위트룸이었고 결제는 그의 개인 카드로 이루어졌으며 체크인 시각과 체크아웃 시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재훈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고 박태성 기혼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리더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이라는 탐정의 말이 이어졌지만 재훈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죠. 충분합니다.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재우는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성이 선영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장면,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기 전 포옹하는 뒷모습, 그리고 헤어지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지막 입맞춤까지 그 순간들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재우는 사진을 모두 확인한 뒤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으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만 짧게 남겼죠. 나머지 비용입니다. 재우는 준비해 온 봉투를 건넸고 탐정은 영수증을 작성해 건넸으며 필요하시면 법정 출석도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이어졌지만 재우는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답했고 탐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재우는 갈색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우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안에는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 담겨 있었고 한 여자의 배신과 한 남자의 거짓이 숫자와 이미지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한 도구를 손에 넣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서는 순간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우는 차 안에서 봉투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었고 그는 시동을 걸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슬픔보다는 각오가 더 많이 담겨 있었으며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파트 입구에서 선영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오늘도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선영은 운동 다녀올게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손을 흔들었으며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했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선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재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선영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재우는 손에 든 갈색 봉투를 꽉 쥐었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며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었고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냉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선영은 그날 평소와 달리 아무런 예고 없이 박태성을 찾아갔으며 문이 열리는 순간 짧게 스쳐 지나간 그의 당황한 표정을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그 짧은 흔들림은 아주 미세한 순간이었지만 선영의 시선에서는 결코 놓치지 않는 변화였으며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을 남기고 있었고 하지만 태성은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그 자연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더 계산된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잠시 머무는 동안 어딘가 어긋난 공기가 느껴졌으며 선영은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환영받고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하지 않았고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어색한 공백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때 울린 휴대폰 소리에 태성은 잠깐 자리를 피했고 낮게 이어지는 통화 속에서 평소보다 짧고 단정한 말투가 이어졌으며 응, 알았어. 나중에 다시. 지금은 좀. 그 모습은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죠.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말은 준비된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으며 동호회에서도 사람들 눈치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서 어려워졌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린 같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이어졌고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태성은 천천히 선영에게 다가왔으며 그녀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불안해하지 마.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라는 말과 함께 선영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고 그 온기는 선영의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있었으며 태성은 그녀를 깊게 안아들였고 선영은 그의 품 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 있어서 행복해. 날 버리지 마라는 말을 속삭였으며 태성의 등을 힘껏 끌어안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으며 그 순간 속에서 선영의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태성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서 뺨으로 그리고 입술로 이어졌고 선영은 그 감촉을 받아들이며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소파 위로 기울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거실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며 저물어가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고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선영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졌으며 머릿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강재훈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으며 3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었고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결론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선영은 더 이상 그 생각을 미루지 않기로 했죠. 차 안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저물어가는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뒤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으며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떠올랐고 그 단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 태성과 함께할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재훈과의 과거는 이미 끝난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재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고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재훈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고 그 결심은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었죠.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으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생기가 돌아온 표정이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며 이제 시작이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고 그 말을 꺼내는 것뿐이었으며 선영은 그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재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갈색 봉투가 숨겨져 있었죠. 그때 침대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으며 화면에는 박태성의 이름이 떠올라 있었는데 이선영은 잠시 손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집이야? 아까 말 못한 게 있는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라는 문장 뒤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 태성의 말투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죠. 지금 진행하는 일이 좀 막혀서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 7천 정도 가능할까? 선영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으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고 있었는데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모아두었던 비상금의 거의 전부였지만 순간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의 방향으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사람의 상황이라는 생각이었고 곧 자신이 함께하게 될 삶에 대한 투자라는 착각이었으며 그 생각은 선영의 망설임을 빠르게 지워버리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메시지를 다시 열었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는데 계좌 보내라는 세 글자였고 잠시 후 도착한 계좌번호를 확인한 선영은 조용히 이체 앱을 열었으며 오래전부터 모아두었던 비상금 계좌를 확인했는데 화면에 표시된 잔액은 7,300만 원이었고 그 숫자를 바라보는 선영의 눈빛에는 잠깐의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지고 있었죠.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이체 버튼을 눌렀으며 화면에는 송금 완료라는 문장이 떠올랐고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선영에게 그것은 미래를 향한 확신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며 이체를 마친 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열었고 짧게 한 줄을 남겼는데 편하게 써. 잘 될 거야. 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선영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욕실로 들어갔으며 곧 물소리가 집 안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 사이 거실에 있던 강재호는 안방에서 들려온 알림 소리를 들었으며 무심코 시선을 돌린 순간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의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침대 곁에 섰으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내 사랑 고마워. 7천이나 쉽게 빌려주고. 당신 진짜 능력자다. 걱정하지 마. 잘 쓸게라는 문장 아래로 하트 이모티콘이 몇 개 찍혀 있었죠. 재우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았으며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촬영해 두었는데 그 행동에는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고 이미 준비해 온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지고 있었으며 사진을 저장한 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으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정리되고 있었죠.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선영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으며 머리를 말리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저녁 뭐 먹을래요? 라는 일상적인 질문이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재우는 아무거나라고 짧게 답했으며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고 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미 집안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저녁 식사가 차려졌으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선영의 손놀림은 평소와 달랐고 자꾸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재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내 선영이 입을 열었고 저기 라는 작은 목소리였으며 재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해요? 짧은 침묵이 흘렀으며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선영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 차라리 이혼하고 서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과 함께 식탁 위로 떨어진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으며 재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만이 담겨 있었으며 선영은 그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는데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라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재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침묵 속에서 선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고 가장 조용한 사람의 가장 냉정한 대답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오전 강재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으며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에 뜬 문장은 단순했지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전 박태성 씨 아내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부인과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문장이었고 재우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으며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시선은 잠시 멈춰 있었고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으며 약속은 그날 오후로 잡혔고 조용한 카페 한쪽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게 되었는데 낯선 사이였지만 서로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으며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잠시 후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박태성 씨 아내 김지연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고 헤어샵 헤라 원장 김지연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단아하고 결코 화려하지 않은 세련된 미모였으며 차분함이 돋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고 저희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성 편력이 심해서요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그 목소리에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차분함이 담겨 있었죠. 그러던 중 지인에게 등산 동호회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선영 씨를 만나는데 보통 사이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의뢰를 하던 중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했으며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는 말이었는데 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으며 그 태도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의 침착함이 담겨 있었고 김지연은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으며 그 안에는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박태성 명의의 호텔 예약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 그 모든 내용은 하나의 사실을 향하고 있었죠. 재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료를 내려다보았으며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고 김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는데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라는 문장이었고 재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안에는 부정도 변명도 없었고 이미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요. 재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명확했으며 김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는 허탈함보다는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으며 감정이 아닌 정리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김지연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는데 저도 정리할 겁니다라는 말이었고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 상황을 끝내겠다는 결심이었으며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했죠. 재훈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안에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자료를 교환했고
그 과정은 마치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정확했으며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만 이루어진 대화였고 그날의 만남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김지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는데 박태성은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이용했을 뿐입니다. 선영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라는 말이었고 재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동의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는데 그 뒷모습 속에는 배신당한 사람들의 쓸쓸함보다는 정리를 마친 사람들의 담담함이 더 짙게 묻어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선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강재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이미 끝나가고 있었으며 재훈의 손 안에는 김지연에게서 받은 추가 자료와 자신이 모아둔 갈색 봉투가 함께 놓여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으며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꺼내 보이는 순간이었고 가장 조용했던 사람의 가장 냉정한 선택이 곧 시작될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무언가 끝나버린 뒤의 공허함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는데 이선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강재훈 역시 평소와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죠. 잠시 후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으며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말한 이혼 이야기라는 짧은 문장이었고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으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라는 짧은 대답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재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준비해둔 갈색 봉투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선영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펼쳐들었지만 몇 장을 넘기는 순간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5월 15일 박태성 앞으로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메시지 캡처와 호텔 체크인 기록 4번 그리고 주차장과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박태성의 배우자 김지연 1년 별거 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재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는데 이혼은 안 할 거야. 할 수 있으면 해봐. 그쪽 부인도 알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고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으며 이게 뭐예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지만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박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세 번째 시도에서야 통화가 연결되었고 뭐야 지금 바쁜데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선영은 다급하게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꼭 만나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태성의 대답은 냉정했고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 내 쪽도 상황이 복잡해졌어라는 말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으며 선영은 그 짧은 신호음을 들으며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었는데 7천만 원도 함께했던 시간도 약속했던 미래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죠.
며칠 뒤 선영은 집을 나와야 했으며 한 달 뒤 법정에서 조정 기일이 열렸는데 선영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우는 단호하게 거부했고 판사는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는 김지연이 박태성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연은 이혼 청구와 함께 박태성과 이선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법원은 박태성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이선영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결국 선영은 재훈에게 3천만 원, 김지연에게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박태성 역시 지연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에게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6개월이 흘렀고 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선영과 박태성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선영은 작은 원룸에서 식당 설거지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박태성은 고시원에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다시 만날 일도 없어 보였으며 재훈은 조용히 생각했고 이제는 이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영은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고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며 복수는 끝났고 그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재훈은 조용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흘렀으며 재훈과 선영의 이혼이 정리되었고 35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는데 이선영은 작은 원룸에서 식당 설거지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며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었으며 60세의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은 무겁고 고단했고 박태성 역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며 일용직 일을 전전하고 있었는데 등산 동호회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사라졌고 여유롭던 생활도 끝났으며 두 사람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다시 볼 일도 없었으며 각자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욕심이었고 그 욕심의 끝은 빈손뿐이었죠. 같은 시각 강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으며 화면에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라 있었는데 두 사람은 1년 전 그날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재훈은 전화를 받았으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라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재훈은 작게 미소 지으며 네, 잘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답했으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는데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그동안 고마운 말씀도 못 드렸고 라는 말이었고 재훈은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라고 답했죠.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으며 지연은 정리 다 끝났어요. 이혼도 했고요. 이제 혼자지만 오히려 편해요라고 말했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정리됐어요라고 답했으며 지연은 그때 연락 주셔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고 재훈은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쪽 자료가 없었다면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편안함이 담겨 있었죠. 다음에 또 차 한잔 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재훈은 작게 미소 지었으며 그러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은 헤어지며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고 그 이름은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따뜻한 온기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가끔 만났고 처음에는 위로였지만 점점 그 이상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 강재호는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헤어샵 헤라를 찾았으며 머리 좀 다듬으려고요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김지연은 손님을 맞이하다가 그를 발견하고 작게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재우는 조용히 답했으며 머리 좀 잘라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 실력 좋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었고 지연은 작게 웃으며 앉으세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거울 앞에 앉은 재훈과 그의 뒤에 선 지연의 눈빛이 거울 속에서 잠깐 마주쳤으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어 그의 머리카락을 다듬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부드러웠으며 재훈은 거울 속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지연 역시 같은 미소로 답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은 알고 있었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고통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헤어샵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사람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무너지며 조용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만 고통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그 위로는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선영과 박태성은 각자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지만 강재훈과 김지연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으며 봄은 그렇게 찾아오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선영이 선택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었고 그 끝에는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강재훈처럼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 강재훈과 김지연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